안녕하세요. 제니 리딩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정상 가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김희경 씨가 지었고요. 소제목은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출판사라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입니다. 작은 사람, 큰 권리. 어, 다 읽어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읽은 부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는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의 형태로 간주하는 사회 및 문화적 구조와 사고방식을 말한다. 바깥으로는 이를 벗어난 가족 형태를 비정상이라 간주하며 차별하고 안으로는 가부장적 위계가 가족을 지배한다. 정상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가족이 억압과 차별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차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가족 안, 자식은 내 소유물. 2.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가족 바깥, 정상만 우리 편. 3. 누가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규정하나? 믿을 건 가족뿐이라는 만들어진 신념. 4.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네, 그러면 중간중간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가족 내에서 허용하는 체벌과 비정상 가족에서나 일어나는 학대, 두 가지는 서로 다르고 섞이지 않는다고들 생각한다. 마치 정상과 비정상이 매우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은 뭔가 좀 이상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빗대어 생각해보자. 요즘 우리는 성폭력은 나쁘지만 부부나 연인 사이에 다투다 보면 뺨 몇 대쯤 때릴 수 있지 뭐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성희롱을 더 이상 직장 내에서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농담으로 간주하지 않고 성폭력에 포함시켜 금지한 게 한참 전의 일이다. 여전히 성희롱이 자주 일어나는 현실이기는 해도 대부분의 회사에서 다들 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사회적 인식이 발전해 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학대는 나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때리지 않고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버릇을 가르치기 위해 체벌은 어쩔 수 없고 나도 맞고 자랐지만 잘 크지 않았느냐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예로 든 검사와 기자처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벌과 학대는 동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아이에 대한 체벌을 부모와 양육자가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회는 학대에 대해서도 민감성이 떨어진다. 체벌을 해도 된다고 보는 태도가 뿌연 안개처럼 사회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을 방법이 있을까? 단언컨대 없다. 구성원의 절반가량이 특정 연령층에 대해 특정한 조건 하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하는 사회에서는 체벌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폭력이 더 높은 수위의 폭력으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극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고의적 폭력이라기보다 보통 사람들의 우발적 체벌이 통제력을 잃고
치달은 결과라는 것이 그간 숱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평소 체벌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극도의 양육 스트레스를 겪을 때 이 스트레스가 촉매제가 되어 학대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양육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상황에서도 학대로 치닫는 경우가 없었다. 수많은 경험적 연구는 체벌의 교육적 효과는 없고 되레 폭력의 내면화를 통해 뒤틀린 인성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지적한다. 아이들에게도 반성보다 공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법원은 14살 딸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최근 문제가 된 아동학대와 다르다라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일도 있다. 형량보다 눈에 띄는 건 판사가 사건 당일의 폭행도 설득과 훈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라고 판단한 대목이었다. 1시간 반 동안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검으로 온몸을 30여 차례 때린 행위를 부모의 설득과 훈육으로 볼 수도 있다니 그저 아연해진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이고 부모가 가르치는 행위에는 폭력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통념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똬리를 틀고 있는지를 짐작해야 한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거나 깊이 의지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힘을 휘두른다면 이는 신체적 상해에 더해 상대의 마음을 악랄하게 모욕하는 질이 나쁜 폭력이다. 다수의 가정 폭력이 그렇고 데이트 폭력도 그 한 예다. 2015년 트위터를 달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증언들을 보면 이랬다. 가해자는 폭행의 이유로 너가 맞을 짓을 했다며 피해자 탓을 한다. 맞는 것보다 상대를 잃는 게 더 두려운 피해자는 맞을 짓을 계속하는 자신을 탓하며 더 좋은 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국가가 법으로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고 정한 UN 아동 권리 협약보다 더 일찍 체벌을 금지한 국가는 북유럽 국가들이다.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1979년 가정 내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고 그 뒤 유럽 국가들이 줄을 이었다. 핀란드는 1983년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는데 제3자가 행했을 경우 형사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의 신체나 정신에 대한 모든 폭력을 부모가 훈육적 목적으로 행했다면 제3자가 행한 경우와 동등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신이 반영됐다. 핀란드는 민법의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함과 동시에 부모가 15세 미만 아이에게 작은 구타를 가해도 기소 대상이 되고 민형사상 재판에서 체벌 항변도 인정하지 않아 완전 체벌 금지 원칙을 실현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신의 뜻대로 자식을 처분하는 가장 극단적인 행위가 지금도 간간히 발생하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언론은 이를 곧잘 가족 동반 자살이라 부른다. 행위 자체에도 그렇고 이를 동반 자살이라고 부르는 표현 둘 다의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모가 세상을 버릴 때 데리고 갈 정도로 처분이 가능한 소유물처럼 여기는 관점이 배어 있다. 더 이상 동반 자살 또는 일가족 집단 자살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그러한 사건을 보도할 경우 언론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했다 라고 써야 합니다. 가족 살해자의 전형적 특징은 대체로 가족에게 헌신적이고 충실해 보였지만 친구가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던 중년 남성들이라고 한다.
가족 구성원을 독립된 개체라기보다 그들 자신의 일부로 여겼던 사람들이 배우자와의 이별이나 파산 등 위기가 닥치면 자살을 저지를 때와 비슷한 심리 상태에서 자아를 구성하던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행위로서 가족 몰살을 자행한다는 것이다. 그냥 가족만 몰살하는 게 아니라 애완동물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러하니다. 자기 손으로 자녀를 거두는 심리, 경제적 곤란과 신병 비관 등으로 극도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을 버릴 때 자녀를 먼저 살해하는 행동은 어떤 상황과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사실 이러한 행동은 상당수의 한국 부모들이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중시하는 정서를 생각하면 의외다. 어떤 상황에 처했기에 이들은 자신보다 소중한 아이의 목숨을 자기 손으로 거두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걸까? 우리 사회엔 가족을 운명 공동체로 바라보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박이 지나치게 뿌리 깊다. 부모는 항상 모든 것을 바쳐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뒷바라지 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부모 자격도 없다는 식의 강박관념 말이다. 자신과 자녀의 자아를 분리하지 못하고 내 아이들의 인생이 따로 있다고 바라보는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을 끝낼 때 자녀를 거두는 것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부모의 태도라고 생각해 버리기 십상이다. 이를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온정적 표현으로 부르고 오죽하면 이라고 관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여기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증오는 이주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위험 전가, 희생양 찾기, 타자 비난의 가장 흔한 형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처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너무나 간단히 타자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만큼 불안과 위기감이 사람들의 일상과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에 위기가 닥쳤을 때 위험을 타자와 관련 짓는 반응은 근대 이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어 온 현상이다. 사회심리학자 헬렌 조페의 위험사회와 타자의 논리에 따르면 매독이 유럽을 휩쓸던 15세기에 매독은 영국에선 프랑스 두창으로, 프랑스에선 독일병으로, 플로렌스인들에겐 나폴리병, 일본인에겐 중국병으로 불렸다. 매독뿐 아니라 콜레라, 흑사병, 나병에 이르기까지 집단적인 불치의 질병은 늘 타자와 연관되어 왔다. 흥미로운 것은 위험을 타자와 관련 짓는 반응이 서양 사회 혹은 지배 집단에서만 드러나는 특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타히티에서 매독은 영국병으로 불렸다. 아프리카 줄루족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에서도 질병의 발생을 타자와 연관지어 이해하는 반응이 드러난다. 결국 위기에 처했을 때 타자는 지배 집단이든 아니든 누구나 비난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기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개인을 받쳐줄 사회적 보호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개인이 부여잡을 지푸라기는 뭐였을까? 사회적 안정망이 없는 사회에서 개인이 기댈 유일한 언덕은 사적 안정망인 가족이었다. 가족은 북의 혈연 중심의 유교적 가족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를 거치며 줄곧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을 지켜주는 거의 유일한 울타리였다. 지금까지 지속되는 기러기 아빠라는 한국적 현상이 기괴해 보였던지 한국에 거주하는 한 일본인은 신문 칼럼에 이렇게 썼다. 기러기 아빠라는 말은 일본어에 없다.
단어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애들을 외국에 보내는 일 자체가 없다. 일본인에게 외국에서 유학하는 것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고 더러 고등학생이 있다 해도 엄마가 따라가지 않는다. 교육 아니 출세에 대한 한국인의 욕심은 나 같은 외국인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전전하다가 밤이 늦어서야 집에 들어간다는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쏟아붓는 교육비가 한국과 일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2배에 가깝다는 얘기도 들었다. 한참 놀고 싶은 나이에 학원에만 다니는 아이도, 아이를 위해 밤새도록 돈을 버는 부모들도 내 눈에는 정상이 아니다. 만약 내가 한국에서 자랐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면 기괴할 정도로 한국의 가족은 자녀 교육에 명운을 걸고 있건만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발생한다. 정신과 의사 하지연은 대한민국 마음보고서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줄 모르거나 계속 결정을 지연하는 청년들이 양산된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다. 자녀가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이 대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선택해왔다. 덕분에 아이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성인이 됐지만 결정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놓쳤다. 결국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을 결정하지도 모험하지도 못하는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갈 문 앞에 서게 된다.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했던 일들이 사실은 아이에게 독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스웨덴의 높은 과세와 널리 알려진 사회복지제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사회적 연대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 내지 양보하는 사회주의적 사회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스웨덴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고 개인화가 가장 진전된 사회다. 그렇다고 가족이 해체되거나 중요도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자율권과 평등을 강조하는 도덕적 규범이 가족에 스며들었을 뿐이다. 스웨덴의 이상적 가족이란 부부가 각자 일을 하며 서로에게 경제적으로도 양육의 부담으로도 의존적이지 않는 성인들, 그리고 가능한 한 이른 나이에 독립하도록 고무되는 아이들, 서로가 서로의 신체적 온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다. 이는 가족적 가치를 갉아먹는다기보다 사회적 제도로서 가족이 현대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같은 질문. 이상적, 정상적 가족을 전제하고 던지는 가족 관련 질문들은 지금의 20대에겐 폭력이다. 20대에게만 그럴까? 남편은 뭐 하느냐? 아이는 몇 살이냐?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등등. 가족에 대한 질문들은 소위 결혼 정년기를 지났으나 비혼 상태인 성인, 미혼모, 성소수자, 무자녀 가족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폭력적이다. 이탈리아처럼 가족주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고 공적 돌봄 정책이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이 낮은 반면 돌봄을 가족 내 여성에게 맡기는 대신 사회가 책임지는 공적 돌봄 정책이 발달한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이 높다. 돌봄의 탈가족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아이를 낳아 실질적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이상한 정상 가족을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도 체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체벌도 폭력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았고요. 그리고 개인 하나하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지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네,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상 가족은 하나하나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가족이 진짜 정상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인이 이 책을 소개해 주었거든요. 너무너무 괜찮은 책이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질서 넘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12가지 법칙에서 굉장히 복잡한 표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저와 계속해서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